지금 현재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에서 출연과 이제 진행을 맡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김경일의 지혜의 밤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면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강연을 해주실 김경일 교수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네. 사람 기억력이 되게 놀라운 게 애터미 파크 딱 올라오는 길 딱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길이. 네, 그래서 올라올 때 저 주차장 쪽으로 갈까, 정문 앞쪽으로 갈까 했더니 양쪽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수명과 인구 감소랑 생성형 AI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대학교는 계속 있었고, 저기 제가 어쩌다 그런 진행자, 네, 드디어 제가 여기서 약속드린 것처럼, 네. 제가 그때 왜 김상중 선배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형이랑 어쩌다 그러는 맞지 않아. 역시 가스라이팅을 6개월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형이랑 어쩌다 그러는 맞지 않아 6개월 하니까 드디어 이제 재작년 겨울에 이제 저한테 그렇다면 네가 해라 막 이러면서 요새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형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맞지 않아. 형이랑 그것이 알고 싶다. 요거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네네. 저는 작년 올해 계속 제일 많이 불려간 학회가 의학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11개 불려갔는데 올해 벌써 14개 불려가서 아마 한 20개 정도 무난하게 기조강연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진짜 많이 불려갔어요? 올해만 해도 진짜 의학회 많더라고요. 대한마취통증학회, 척추통증학회, 간담체학회, 방사선 종양학회, 내분비학회. 진짜 간담체는 뭔지 몰랐거든요. 원자력병원에 계신 분인데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냐고. 간 담당 최장 막.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조정석 막 가봤더니 조정석 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마동석 같은 분만 한 300분 계신데,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이 이제 옆에 생물학이랑 제일 친하기 때문에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가에 대한 데이터 취합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한 130까지 가는 수명 패턴으로 나와요. 분위기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적게 가도 막 120.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랑 앉아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데이터부터 글로벌 기술 개발 추이 막 이런 거 막 보고, 막 심지어는 요새 금호 타이어 데이터도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뭘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대부분 AI요. 그러니까 AI가 뭘 가능하게 할 거냐고 생각하냐고.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정의 내려봐라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드디어 우리 인류는 한 인더스트리의 실패가 바로 다음날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뜨문뜨문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한두 명 올라갈 정도로.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M이, 오늘날의 3M이 만들어진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왜 접착제 개발팀이 실패하니까 야적장에 다 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메모지 팀이 가져다가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오늘날의 3M의 거의 절반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런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이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3세대 인공관절의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2달 전에 패턴을 보면 구디어의 타이어 점도 높이는 실패값을 바로 사왔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 기술 실패가 이제 인공관절로 가면은 이제 혁신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AI이고요. 그래서 AI는
실패가 바로 다른 분야에 가서 바로 다음날 성공이 될 수 있는 걸 매개하는 게 AI다라고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뭐 이제 120, 130, 140 막 이런 추이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0.7 합계 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0.7이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들한테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0.7이 올해가 작년이 0.7이었고 올해가 0.68이에요 현재. 올해 몇 명 태어나냐면 21만 4천 명 태어납니다. 저는 70년생인데 106만 태어났습니다. 5분의 1 토막 나는 것 같으세요? 인구가? 아니에요. 자, 계산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요. 100명이 70명 되는 게 아니죠. 0.7이면 100쌍이 70명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70명 낳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 0.7이 그대로 한 세대만 더 유지되면 얼마나 괴멸적 타격이 오냐면, 0.7이 70명이 0.7이면 77에 49가 아니죠. 70명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35명, 여자아이가 35명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100% 다 결혼을 해주면 몇 쌍 결혼하는 거죠? 네, 35쌍이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지금 26쌍 결혼해주고 있거든요. 26쌍에 0.7 곱하면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5분의 1로 줄는 게 아니라 200명이 17명, 12분의 1 토막 나는 패턴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보실 수 있는 정도의 패턴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에서 조금 더 인력을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엄청나게 분명하고도 큰 한계가 있죠. 이미 제가 지난주 SK에서 전체 경영진 다 모였을 때 했던 주제가 세계화의 종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글로벌하지 않게 또 몇십 년을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만 인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나라가 인구가 다 줄고 있어요. 아프리카만 빼고. 예. 그래서 지금 자기네 인재를 안 뺏기기 위한 노력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미국 유학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는 법령까지도 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못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이거 제가 그래서 관자 들어가는 거 다 바꾸셔야 된다고 요새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교육관도 많이 바꾸셔야죠. 우리 앞으로 50년 동안 20만 명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예. 작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해였어요. 뭘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많은 마지막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대입 정원이 44만 2천이었고요. 수험생이 44만 3,100이었어요. 올해부터 처참한 역전이 벌어지는데요. 자녀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동안 최고의 자녀 입시 전략은 무조건 최대한 여러 번 많이 재수시키시면 됩니다. 1년씩 재수할 때마다 아이의 전국 등수가 4,800등씩 자동적으로 상승하고요. 네. 10년을 재수하면 애 인생이 바뀝니다. 네.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성적이 모자라 성적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체력을 유지하면 돼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대학에는 학번 개념, 동기 개념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네. 애들은 MT라 그러면 오토매틱의 반대말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사회성이 없을 때 대학 들어가잖아요. 4년을 혼자 다녀요. 지옥을 경험하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대학을 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고민은 뭐냐? 그게 바로 언제 대학을 가야 제일 최고로 좋은 시기일까? 예. 그래서 요즘은 재수란 말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바싹 올라오는 치고 올라오는 말이 남자들 사이,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군수입니다. 군수. 예. 군수가 뭐 양평 군수 그런 군수 아니죠. 뭐겠습니까? 예. 군에서 페이스 끌어올리고 제대 후에 대학 들어가는 걸 하나의 입시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EBS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 다큐 프라임이 하나 있죠. 다큐 프라임이 워낙에 고퀄이라서 다른 지상파들은 한 3개월이면 기획부터 방송까지 3개월에 해치우거든요. EBS는 제가 지금까지 다큐 프라임을 1년 준비해서 만든 것도 없고 다 1년 반 이상씩 준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EBS 다큐 프라임은 후배 교수들한테 꼭 한 번씩 책임 자문해서 찍어봐라. 너 논문 10편 쓰는 것 정도의 공부 효과가 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내년 요맘때쯤 방송할 지금 계획으로 EBS랑 함께 만들고 있는 이 다큐 프라임이 뭐냐면 빅데이터에서 사라진 단어 경단녀예요. 경단녀라는 단어가 갑자기 빅데이터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죠. 요즘 거의 안 들리죠. 왜 그럴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이 모자라서. 예. 작년에 수도권에서만 9만 명 넘는 5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인더스트리로 리턴했습니다. 예. 사람이 모자라서. 이 얘기는 뭘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사람 모자란 얘기는 지금까지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얘기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모자라다는 게 단순히 일자리가 많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나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5세부터 45세 사이의 남성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저는 국방부와 함께 이분들의 재입대 프로젝트도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그 재입대 양몽 한 번 다시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세 이상이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군복무 하실 때 우리나라 지상군 몇 만이라고 들으셨나요? 60만 정도로 들으셨죠. 60만 무너진 지는 한참 됐고요. 50만도 무너졌고요. 올해 45만이 무너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7개 사단 3개 군단이 한국군에서 없어졌어요. 자, 7개 사단의 3개 군단이 아예 0된 거예요. 각 부대가. 보통 전투에서 워게임 할 때 전투력의 60% 정도 손실받으면, 즉 60%가 전사나 부상으로 분류되면 나머지 40%가 멀쩡해도 전멸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60%가 그냥 0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패전당했어요. 전면전이라고 치면, 국가 간 전면전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군에서 7개 사단이나 3개 군단 정도 되는 병력을 0으로 잃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쟁 진 겁니다. 예. AI 무인 로봇 드론화 시켜도 42만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국방부 관계자분들이 진짜 처절하게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유지할까요? 자, 보세요. 42만 유지해야 되는데 20만 명 태어나잖아요. 남자아이들 10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제일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2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죠. 그 2개가 말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여자아이들도 군대 보내자. 출산율이 0.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년 만에 나라 없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18개월까지 줄여놨는데 50개월로 늘리자. 북한 만드는 일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은 방금 전에 손 드신 분들이 한 번 다시 가시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 인사, 행정, 교육, HR 원사로 임관하시고요. 네네. 엔지니어, 개발자, 각종 기술직 준위, 중위 말고 준위 아시죠? 네. 복무 기간은 지금 옵션 2개로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15년, 18년. 네. 캐치프레이즈도 다 정해놨죠. 당신의 두 번째 커리어 아미에서. 네. 지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계신데, 네. 저희가 그럴 줄 알고 40세 이상 가정에서는 사모님 300분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맞춰놨고요. 사모님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은. 우리 남편은 반드시 입영시키겠다. 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반드시 병영생활 위주로 하게 해주세요. 그는 즉응퇴사가 중요하대. 즉응퇴사란 말을 하세요. 네. 그래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주말 부부도 괜찮으시, 월말 부부로 해주세요. 막 이러고. 부산에서 오신 분은 기립박수 받으셨는데 저희 남편은 파병시켜 주이소. 막 이러고.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은퇴 없이
80세 이상까지 일하셔야 돼요. 네. 오래 일하는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40, 50대가 1차 저지선으로 80세까지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전업주부들, 5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20만 명씩 인더스트리로 리턴을 해주며 간신히 0.8, 0.9, 1.0, 1.2 이렇게 올려서 25만 정도 앞으로 태어나주면 요 3박자가 다 맞아야만 나라가 안 망해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다행히 앞에 두 개는 할 수 있는 나라고요. 이제 25만 명까지 5만 명만 조금 더 늘리기만 하면 되죠. 네. 우리는 그 정도로 오래 일해야 되는 사회가 됐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OECD가 국가 통계에 쓰기 좀 어려운 표현까지 써서 약간 결례되는 표현을 썼죠. 이디오싱크레틱하다. 이거 솔직히 약간 꼬아서 들으면 엽기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2022년에 저도 제 눈을 의심했죠. 41%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이 41%로 40%를 넘기는 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2등이 어딜까요? 19% 아이슬란드죠. 네, 3등이 18.6 스웨덴, 17%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그게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다음에 우리 옆나라 일본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 통계가 드디어 지난주 나왔다 그래서 OECD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 릴리즈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서기관이 에스토니아 분인데 에스토니아 그 서기관한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친분이 있어서 야 우리나라 값 좀 다시 알려줘봐. 40일에서 변동 있어? 있대요. 얼만데? 46% 됐대요 작년에. 무슨 국가 통계가 애들 학원 점수도 아니고 5씩 올라가요? 그렇죠? 무난하게가 아니라 어찌할 도리 없이 2030년까지 이미 80%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030년 전에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그것보다 오래 일하시겠죠. 그렇죠? 은퇴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인구를 12분의 1 토막 낸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좋던 싫던. 자, 우리나라는 이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예상했어요. 이미 우리는 1983년에 2.1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40대, 50대인 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이 가족 정책을 1997년까지 했습니다. 1983년에 이미 저출산 국가였는데. 그런데 김 교수, 당신 예상대로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아니요. 자, 보세요. 올해 4월 10일 날 총선했죠? 총선 전에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실 때마다 밑에 되게 구차한 얘기 써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신뢰 구간. 이런 구차한 얘기 왜 써 있을까요? 전수조사한 거 아니니까 캥겨서. 간단하죠. 네. 통계방법론에서 그런 기급을 붙인다는 건 내가 캥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 없다는 뜻이죠. 어디 인구와 수명 얘기할 때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전수거든요. 네. 1983년도에 PC도 없는 대학교 교수들이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교수들이 2010년의 한국 인구, 2020년의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만 단위까지 맞춰놨어요. 이미 1983년에. 아무도 그 리포트를 보지 않았을 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100%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의 40, 50대는 80세까지 일해야 되고요. 아직 39세 이하인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아직 39세 도달 안 했다. 이 불쌍한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네, 100%의 확률로 90세까지 일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어느 각도로 봐도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인지심리학자인데 생물학자들은 저희들을 인지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저희들을 행동경제학자라고 부르죠. 자, 행동경제학에서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노벨상을 지금까지 3번 받았는데 2002년에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 카네만, 2017년이 넛즈의 저자 리차드 탈러죠. 그렇죠? 그런데 카네만이 노벨상 받고 한
바로 다음 세미나에서 한 얘기가 지금 완전히 20년 후에 전 세계를 그대로 맞추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2020년부터. 왜일까요? 저희 행동경제학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는 인플레이션을 막고 노인과 청소년의 수는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 왜일까요? 우리가 근로자가 왜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받아서도 있겠지만 쓸 시간이 없어서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축이 돼요. 쓸 시간이 없으니까. 네. 생산은 하지만 쓸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게 근로자고요. 무한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노인과 청소년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3, 4년 전부터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생산자가 적어져서 그래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 아프리카만 빼고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예요. 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생산자, 즉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12분의 1 토막 났죠. 간단하죠? 은퇴는 없어요. 끝까지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분과 AI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분으로. 이제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준엄한 선택의 기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애터미 가족 여러분들이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나라가 되기로, 사실 저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 더 큰 마인드는 뭐냐, 아시아가 그 리딩 그룹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AI가 무슨 일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인지 심리학자들이 미국 영화를 보다가 한국의 미래를 퍼펙트하게 이 영화가 그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여기서 지금 요걸 팔자로 고치셔야 되는 게 지금 40, 50대 분들이에요. 요거 방금 전에 손 드셨 이 불쌍한 분들은 구자로 고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아직 내 직장 상사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오늘부터 이제 신생아실 지나가시면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태어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대표님 재앙절그로 나오셨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애터미를 다녀간 날 딱 2022년에 그 일주일 있다가 제가 LG 불려가서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걸 설계하시오라고 오더를 받았는데, 다시 2달 후에 SK에 가서, 저는 절대 실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씨, 최씨 성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오더 받았어요. 이미 종업원 수가 10만 명 넘는 기업은 사람이 모자르고 오래 일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알파 세대, 중학교 1학년 알파 세대가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할 때 2035년이거든요. 2035년 이후에도 남길 사람과 2035년 이후에 버릴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기잖아요. 상당수를 남기면 4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 한 사무실에서 책상 마주 앉아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시오라고 해서 요즘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그 1차 증거가 뭐냐면, 여의도에 한번 가보시면 LG 트윈타워 있죠. LG 트윈타워 여의도 한번 가보실 때 트윈타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그걸로 리모델링 했어요. 그 개념으로. 그 개념으로. 이건 애터미 파크도 참 좋은 공간이지만 거기는 이미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가정하고 커넥트 윈, 요걸 연결해야만 이긴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그게 시카고 설계회사 쏨에 저희가 오더 준 건데, 근데 난 남의 회사 리모델링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자, 얘는 누구죠? 깜짝이야. 네네. 그렇다면 이 흐름에 이제 불을 붙는 게 AI죠. 그러면 AI는 도대체 어떤 일과 적합하고 우리는 AI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웬만하면 지는 거 아시죠? 네, 다 졌습니다. 이거 제가 예측했을까요? 못했죠. 1997년에 IBM 딥블루에게 체스집니다. 지금 머리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저때 당시에 세계 체스계를 7년 동안 주름 잡고 있었던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입니다. 졌으니까 머리 붙잡고 괴로워하겠죠. 2011년, 그러니까 저 때까지가 IBM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AI는 곧 IBM이었던 시기였는데 IBM의 왓슨이 2011년에 이제 암도 진단하죠. 요즘 병원 가면 저 왓슨 표시를 꽤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왓슨이 이제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제 퀴즈를 이기죠. 그냥 퀴즈를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 얼굴 허연 친구가 누구냐면 켄 제닉스라고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안 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미국인들도 다 아는 인물이죠. 왜? 제퍼디에서 74주 연속 우승한 친구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랜나루에 있는 친구는 누구냐? 브래드 루터. 쟤는 최다 상금액 기록자입니다. 저게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된 스코어인데요. 나중에 켄 제닉스는 더블 스코어를 줬고 브래드 루터는 더블에 더블 스코어를 줬어요. 자, 2014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구글이 들어오죠. 러시아의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설계자가 개발한 챗봇, 채팅하는 로봇, 그렇죠? 채팅하는 로봇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써 있죠. A chatbot has passed the Turing test for the first time. 저 튜링이 누굽니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영국의 천재 과학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암호 생성기 이니그마를 뚫은 앨런 튜링을 얘기합니다. 튜링이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사람이 기계한테 속으면 그게 AI다. 대화를 할 때. 네. 벌써 딱 10년 전이잖아요. 저 때 2분 30초 동안 로봇이랑 대화했는데 레스토랑 매니저도 미장원 사장님도 내가 기계랑 대화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챘어요. 성공적으로 예약을 마쳤고요. 저걸 구글이 냅다 인수해서 구글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전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유진 구스트만의 챗봇보다 대략 10만 배 이상 기본적으로 똑똑한 AI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2016년에 이제 드디어 저한테도 끔찍한 악몽입니다. 왜 악몽이냐고요? 저 2016년에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함께 바둑대결 펼친 곳이 서울시 광화문에 가면은 왜 교보빌딩 맞은편에 포시즌 호텔이라고 있어요. 포시즌 호텔을 그때 1년 전에 미래에셋 그룹이 인수했거든요. 리모델링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박현주 회장님이 김 교수 뭔가 좋은 이벤트 없을까? 그때 저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요즘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란 자식이 무슨 뭐 바둑 두고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있다는데 우리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펼치게 해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보여줍시다. 인공지능이 아직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줍시다. 저랑 정재승 교수가 그렇게 꼬드겼죠, 회장님을. 네. 아니 이세돌 구단이 질 수도 절대 못 이깁니다. 네. 정재승 교수 대표 인터뷰한 거 나와요. 왠지 아세요? 저는 왠지 불길해서 기자회견장에 안 나왔거든요. 저는 살짝 안경테만 나온 사진 하나 있어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정재승 교수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저건 꼭 불길하면 지는 안 나가더라 막 이러면서 진짜로 3개월 동안 제가 광화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때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자, 저게 무려 8년 전이죠. 지금의 AI는 얼마나 똑똑해졌을까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병렬 처리의 시대를 만납니다. 간단하잖아요. 왜 우리 컴퓨터 사면 CPU 있고 그래픽 카드 있죠? CPU 자리에 그래픽 카드를 껴버렸어요. 그죠? 그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진짜 열받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강의 간 날 산다고. 네. 제가 엔비디아를 3불일 때 샀어요. 10주. 제가 ASML도 7불일 때 사고 테슬라 8불일 때 사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다 100배씩 올랐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주식이 어제처럼 폭락할 때보다 훨씬 더 미쳐버리는 건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할 때입니다.
미쳐버려요 진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 자, 지금 생성형 AI는 이제 우리의 루틴한 일을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미 대학에서는 리포트가 다 사라졌죠. 네. 자, 그럼 생성형 AI는 뭘 잘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첫 사건은 오히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봤어야 되는 사건, 바로 그 다음에인 2017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에서 도장 깨기를 하고 있을 때 절치부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드로잉 머신을 내놓습니다.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죠? 네, 렘브란트입니다. 네, 다 렘브란트예요. 실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는 렘브란트 그림 372장을 학습하고 바로 다음 날 오른쪽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오른편 그림을 그리죠. 렘브란트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시작합니다. 평가를 받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지죠. 왜? 20대부터 50대의 렘브란트가 다 살아 돌아왔어요. 붓에 덧칠하는 패턴, 틀렸을 때 살짝 고치는 습관까지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 같은 그림이 나온 겁니다. 재밌는 여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공개되지 않은 여담 말씀드리자면, 그때 렘브란트 전문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한 분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평가 장소에 들어왔고요. 전혀 모른 채 들어왔는데 저 끝에서부터 걸어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일단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창고 안에 400년 동안 방치되어 왔던 렘브란트 그림이 새로 하나가 발견된 줄 알고, 그래서 땡갓 막 이러면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죽기 전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다시 보고 하나 더 보고 죽는군요. 그런데 한 5m쯤 앞에 와서 그분이 굉장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그림의 보존 상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좋군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좋았겠죠. 왜? 어제 그린 그림이니까. 예. 저게 2017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7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저날이 바로 생성형 AI의 첫 출발로 보셔도 되는 날입니다. 자, 생성형 AI라는 건 뭘까요? 생성형 AI라는 건 바로 잠재적 패턴을 빼내는 겁니다. 1990년대 AI 역사를 잠깐, 제가 오늘 AI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AI의 역사를 간략히 저희 인지심리학적 방식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0년대 예전에 한참 이런 거 많이 광고 보셨죠? 대우 인공지능 세탁기, 그렇죠? LG 인공지능 냉장고, 삼성 인공지능 TV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셨죠? 그때 인공지능이란 걸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바로 명시적인 패턴과 규칙을 배우던 시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AI에게 고양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AI야, 규칙 1, 고양이는 다리가 4개야. 규칙 2, 수염이 대칭형으로 나 있어. 규칙 3, 꼬리가 한 번 말려 있다. 규칙 4, 동공이 인간처럼 수평이 아니라 수직 동공이야.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바로 똘똘해 보이지만 바로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뭐냐? 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은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한 15년 동안 AI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야 이거 바보 아냐? 라고 하면서 AI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평론가들이 AI의 1차 빙하기라고 합니다. 1차 빙하기. 그때 기업마다 이걸 또 자랑스럽게 선언을 했어요. AI 분야에는 단돈 1달러도 쓰지 마라. 그게 바로 모토로라였어요. 그런데 그 모토로라의 뒤를 쫓았던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AI를 할 거야 라고 듣보잡 기업들이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게 검색 엔진 만들어가지고 깔짝깔짝대던 구글이죠. 자,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드웨어가 기록적으로 좋아지죠. 무어의 법칙이란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하드웨어가 매년 2배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곱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CPU에 넣는 시도가 벌어지죠. 그럼 CPU랑 그래픽 카드는 뭐가 다를까요? CPU는 순차적 처리,
하나씩. 그래픽 카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병렬적 처리. 그렇죠? 스마트폰 손난로로 쓰는 방법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스마트폰 손난로를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추운 겨울날 카메라 켜놓고 1분 동안 흔드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엄청난 시각 정보를 처리하니까 CPU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너무너무 추울 때 스마트폰 1분 동안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진짜 뜨거워집니다. 손난로급으로 따뜻해져요. 물론 배터리는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칩셋들은 뭡니까? 병렬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CPU에 꽂으면서 일대 변환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그냥 고양이 사진을 100만 장쯤 때려 넣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양이 사진을 100만 장쯤 때려 놓고 이게 다 고양이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CPU가 아닌 GPU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 잃은 고양이도 고양이야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개발자들도 그 과정의 설명을 못하긴 하지만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90년대에 언어적이고 명시적 패턴을 학습했던 AI에서 잠재적인 패턴도 학습할 수 있는 게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재적 패턴을 어느 정도까지 해내느냐? 저보다 일 잘하는 경우 많습니다. 코파일럿 버튼 윈도우 11 업데이트 하시면 밑에 원 하나씩 있죠. 그건 이제 맛배기 버전이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MS 오피스에 들어가는 코파일럿 현재 버전을, 마지막 버전, 가장 최근 버전을 시제품을 써봤죠. 파워포인트를 여는데 제가 키보드를 한 번도 안 써도 됩니다. 코파일럿 버튼 툴바 위에 올라갔거든요.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초 얘기하면 됩니다. 야 코파일럿, 프로이트와 융과 아들러의 차이점을 심리학과 대학원생 석사 2학기생 수준으로 파워포인트 25장을 1시간 분량의 발표로 준비해줘. 중요한 그림은 7개 넣고, 그리고 중요한 도표는 4개, 연표는 2개 넣어. 30초 만에 만듭니다. 그런데 심리학과 교수 18년, 심리학 공부 다 한 거 합치면 30년 공부한 저보다 아무리 제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보다 잘 만들었어요. 예. 이미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헛소리도 많이 하지만, 예. 세종대왕이 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냐고 해도 대답을 하는, 예. 무선 청소기에 단점을 써봐라라고 얘기하면 코드 길이가 짧다라고 얘기하는 헛소리를 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루틴한 일들은 엄청 잘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미 이런 수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리포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네.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숙제를 해오냐면, 리포트 써오라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한국의 심리학과 재학생 3학년생 수준으로 리포트를 A4지 10장으로 써라고 하면 쭉 쓰거든요. 더 웃긴 건 애들이 김경일 교수의 입맛에 맞게 고쳐봐 라고 해도 고쳐요. 네, 물론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네. 더 기분 나쁜 건 김경일 교수의 입맛에 맞게 고쳐봐라고 했더니 리포트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네. 되게 재밌는 건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온 AI가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 그리는, 즉 학습을 못하는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피카소입니다. 자, 피카소입니다. 네, 피카소예요. 네, 피카소입니다. 네. 제가 올해 3월 달에 여기까지 딱 보여주니까 저 세 번째 그림을 보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최순실 씨 아닌가요? 라고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었죠. 네. 최순실 씨 시간여행자설 이거 돌아다니는 거 다 저 때문이거든요. 피카소 만나고 왔다고. 애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 피카소예요.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 얘기들을 추억담이 있으시죠. 맞아. 그러고 보니까 피카소가 화가로서의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런 평범한 그림을 그렸었지. 나도 기억나. 그때 많이 놀라고 그 다음에 맨날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 기억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다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3일 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그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AI의 한계는 이미 눈치채신 것 한계와 아직 눈치 못 채신 나머지 한계가 더 있어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그 길로 우리를 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 눈치채신 AI의 한계는 뭘까요? 바로 AI는 얘를 학습하면 얘를 죽어도 못 그립니다. 오른쪽 그림을. 그렇겠죠. 이미 눈치채신 문제점이죠. 근데 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는 우와 이게 피카소야? 이제 피카소 그림을 5장, 6장, 7장, 8장 한 10장만 딱 보고 난 다음엔 다음 그림도 이것도 피카소 거다라고 하면 피카소겠다 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AI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학습하면 물감을 토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못 그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90년대 AI는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패턴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한계가 왔죠. 그런데 지금의 AI는 잠재적인 패턴, 언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패턴까지도 학습시킬 수 있죠. 엄청난 진보죠. 하지만 두 문장의 공통점이 있죠. 어쨌거나 패턴을 학습하는 겁니다.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패턴의 정의가 뭔가요? 반복되는 모든 것이에요. 반복되는 모든 것. 그게 AI한테 줘야 될 일이고 AI가 우리 인간한테 뺏어갈 일입니다. 패턴이 있는 것들 있죠. 그건 절대 못 이겨요, 이제 AI를.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에는 패턴이 없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AI한테 90년대 방식으로 피카소를 그리게 해야 차라리 그림을 그립니다. 피카소는 말이야 손을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그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AI가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가장 최신 버전의 AI가 이렇게 우울한 태권브이를 그려요. 그럼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이 그림 그린 아저씨와 실제로 이건 다 피카소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그린 아저씨와 이 그림 그린 아저씨는 동일할까? 라고 하면 누구도 초등학생들도 동의하지 않죠. 패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느끼죠. 그래서 패턴이 있는, 즉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는, 하던 대로 하는 이런 반복에 있어서는 절대로 AI를 못 이기는 시점이 이미 왔고요. 그런데 그 패턴이 없는 것들을 알아내거나 생각해내는 건 이제 인간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생성형 AI가, 이렇게 엄청난 리포트를 우리한테 주는 생성형 AI가 지금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만 이거는 못 읽는 거예요. 진짜로 못 읽어요. 왜? 패턴으로부터 벗어났거든요. 예. 우리는 읽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성형 AI가 발달한 지금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지금도 이러고 있잖아요. 로봇의 자동 회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74KP693 이런 거 막 찌그러뜨려 놓고 가려놓고 약간 눕혀놓고 그거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AI가 도통 못 읽거든요. 그걸 우린 읽잖아요. 우리도 가끔 못 읽잖아요. 네. 가끔 못 읽을 때 있어요. 예. 새로 고침 누를 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예, 자존심 상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새로 고침이 근데 나아요. 예, 자꾸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 그 웹페이지 그 홈페이지 관리자의 성격 따라 좀씩 다르긴 한데 한 3-4번 이상 계속 틀리면 밑에 빨간 문장 나옵니다. 당신은 로봇입니까? 그걸 또 예스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금융권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4시간 이상 그 IP로 접속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공과대학에서 공대대학원에서 대학원생 몇 명이 밤에 실험하다가 장난기가 갑자기 돌아서 그 층에 있는 전체 PC 거의 40대를 가지고 모 은행, 우리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속 당신 로봇입니까? 예, 거기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다음날 소동이 벌어졌죠. 왜? 공대 건물 전체에서 접속이 안 됐어요. 무려 이틀 동안. 그래서 그때 공대 대학원장님이 공대학장님이랑 공대 대학원장님이 그 학생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갔죠. 뭐 하는 거냐고 창피한 줄 알라고. 이런 거 하라고 대학이 있는 거지 말이야. 스티브 잡스는 그 나이 때 말이야 로마 교황청에 장난 전화를 했어. 키신저라고 국무장관이라고 뻥치고. 대학이 그런 재밌는 장난을 쳐야 되는 곳인데 그걸 징계해야 되겠다고 말이 되냐고. 우리은행 접속 이틀 안 됐다고. 참고로 저는 신한은행 쓰거든요. 네, 바로 나왔죠 제가. 점점 갈 길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AB를
인간과 AI가 똑같이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예. AB는 인공지능 주고 CD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B를 똑같이 앞으로도 여전히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AB를 가장 평균의 근사값으로 내놓는 건 다 AI가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 AB를 합쳐서 AB를 붙여놓고 C라고 불러야 돼요. 물론 C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C라고 느껴야 돼요. 이거는 A, B야라고 하지 않고 C라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르기만 해도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A, B를 붙여놓고 이걸 C라고 빡빡 우겨서 세상 바꾼 거는 지금 이 21세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희대의 사기극 스마트폰 사건이죠. 자, 2007년 가을에 스티브 잡스가 띵띵띵띵띵띵 하고 까만색 목팔레 입고 나오더니 딱 들고 뭐라 그래요? 폰이라고 부르죠.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되게 웃긴 건 6개월 전에 이미 휴렛패커드는 자기들의 PDA에 전화기를 집어넣었어요. 이미 6개월 전에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통화 품질을 자랑하는 PDA에 전화기를 집어넣은 HP는 드디어 우리 PDA에 전화기 기능도 추가됐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기억 못 하시죠? 왜겠어요? 그건 AB였거든요. 그렇게 부르면 450개의 기능이 있는 PDA에 전화기 기능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누구도 혁신이라고 안 느낀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PDA에 전화기를 집어넣고 폰이라고 빡빡 우긴 거예요. 그랬더니 450개의 기능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전화기에. 엄청난 혁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샀고 우리의 플랫폼이 바뀐 겁니다. AB를 똑같이 배우고 AB를 다른 식으로 부르거나 해석하거나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AI는 점점 더 저 AB에 묶여버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AI한테 답을 물어보잖아요. AI한테 답을 물어보면 가장 평균적인 대답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우리나라의 대학 총장님들한테 15년 전부터 저 C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최소한 안 되더라도 스티브 잡스처럼 C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길러내야 되는 게 대학의 임무다 라고 열심히 대학 총장님들한테 15년 전부터 얘기를 해놨더니 지난 15년 동안 대학 총장님들이 해온 일이 뭐냐면 학과 이름을 C로 다 바꾸는 거였어요. 야, 진짜 돌겠더라고 진짜. 아니 멀쩡한 보건학과를 왜 글로벌 헬스케어학과로 바꾼대? 예? 커리큘럼도 그대로고 교수도 그대로인데. 예. 전산학과를 디지털 메타버스 학과로. 아니 생각해보세요. 메타버스가 아날로그가 어디 있어요? 다 디지털이지. 그래서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거죠. 아직 자녀를 대학에 안 보내신 분들은요, 학과 이름 영어로 다 바꾼 대학은 웬만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대학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네들 기량에 자신이 없으면 학과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과를 보내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유니크해져야 되거든요. 저 C를 만들어낸 능력이 뭡니까?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버리지 셀프는 이제 AI한테 주고 유니크 셀프가 인간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저걸 굳이 심리학에선 다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남들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저게 좋아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14년 전부터 나오는 이 결과가 바로 그 답입니다. 대화하고 타인 질문 무시하지 않는 사람. 질문하고 질문 받는 사람. 이것만 우리를 유니크하게 만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연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입 닫고 일하지 않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질문 받는 사람들만 유니크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앉아서 내 일만 할게 조용히. 이 사람들은 이제 AI가 다 잡아먹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2010년도부터 보여드렸죠. 저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개 나라에 팔려갔다는. 하지만 저한테는 출연료 1원도 인상이 없었다는. 2010년도부터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네네. 2010년도부터 저와 EBS의 정성욱 PD는 마침 또 동갑내기라서 의기투합을 해서 21세기의 한국의 똑똑하고 한국의 인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되는가를 보여주자. 그래서 정성욱 PD는 EBS PD니까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보여줄 프로그램으로. 되게 재밌는 건 저는 기업의 임원들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보여줄 프로그램으로. 같은 프로그램인데 두 방향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2009년 어느 날 그 얘기를 마치고 2010년에 지금은 은퇴하신 제작국장님, 그때 벌써 이미 60대여셨던 제작국장님을 설득해서 무려 돈을, 그때 제작비로는 EBS 역사상 손꼽히는 국내용 다큐멘터리로는 손꼽히는 무려 6억 원을 받아서 5억 5천만 원을 0.1%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범한 아이들과 비교해봤는데 아무 차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5,500만 원 쓸 때까지는 저는 아직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5천만 원 제작비 남았을 때 정성욱 PD가 저한테 와서 나를 죽이든 차이를 보여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제가 그때부터 들어와서 이걸 만든 겁니다. 자, 일단 저 0.1%는 어떤 애들이냐? 일단 등수 안에는 전국 500등입니다. 일단 50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거죠. 서울대학교 정원이 3,500명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2개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집어넣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니들이 차이를 발견 못한 거야 이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500등 안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두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전국 3등이라도 안 돼요. 첫 번째, 엄마 아빠가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엄마 아빠. 예전에 드라마 기억나시죠?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스카이캐슬이 바로 어떤 부모들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부잣집 부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바보가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딱 빼면 500명 중에 정확하게 100명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기형적으로 IQ가 좋은 아이들. 기억력, 연산력,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이 AI가 대체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빼버립니다. 그럼 150명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250명 남아요. 걔네들은 뭡니까?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평범한 IQ를 가진 애들입니다. 그런데 최상위 1% 안에 들어가요. 0.1% 안에. 쟤네들을 보면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니크합니다. 셀프가. 저런 애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범한 아이들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14년 동안 프로그램 6번 만들었거든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요것만 차이가 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교 꼴찌가 와서 물어봐도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다예요. 타인의 질문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 게 유일한 특징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의 질문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이죠. 전교 1등이 아니라 고등학교 5개를 합쳐 1등하는 애들입니다. 이 엄청난 아이들이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하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네, 당연히 전교 꼴찌죠.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아이들은 이런 애들이죠.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 없구만. 얘기 안 해준 것도 턱하고 나온 아이들이죠.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질문의 세계가 충격적입니다. 일단 얘네들은 X제곱이 뭔지를 몰라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꾸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그런데 얘한테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 이가 왜 작은지를 설명해야 되죠. 그거 왜 작은지 설명해야 되죠. 예. 그걸 설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는 20년을 연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슬라이드는 20년 전, 아니 14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매번 저의 설명이 정교화되고 있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할 때. 일단 이거 왜 작은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X제곱일 때 그 이는 왜 작을까요?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요. 수학 선생님도 아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고, 저는 심지어 제작진이랑 아주대학교에서 계속 만들고 있을 때 야 이거 왜 작냐? 그랬더니 정성 PD가 나 신방과거든? 난 심리학자 이 자식아. 마침 그때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그 정성욱 PD한테 야 수학과 교수님 지나갔는데 한번 물어볼까? 말렸어야죠. 이걸 안 말리고 이 자식이 등 떠밀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유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아닙니까? 저 수학에 대해서 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처음에 심리학과 교수가 와서 수학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 물어봐 김 교수. 내가 수학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게. X제곱일 때 그 이는 왜 작은가요? 저를 20초 동안 노려보셨고요. 그리고 그 20초 후에 나 수학과 들어가기 전부터 작았다. 됐냐? 하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론 퇴임하시기 7년 전까지 저를 끊임없이 구박하셨죠. 저 자식이 아주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놈이라고. 예. 수학 공식 가지고도 가스라이팅 하는 놈은 처음 봤다고. 결국 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루 네이버 지식인에 넣어봤죠. X제곱일 때 그 이는 왜 작을까요? 4일 동안 답이 안 달렸고요. 5일째 되는 날 늦은 오후에 답이 달렸는데 그날은 마침 전국 초등학교 방학하는 날이었고 누가 봐도 초등학생의 아이디로 보이는 민키민키 스타라는 애가 답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 250명 중에 80명을 선정해서 카메라 감독을 한 명씩 다 붙였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고 씻는 거 외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2주 동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들이 다 동나는 바람에 그때 1박 2일이랑 무한도전이 다 스튜디오 촬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카메라 감독님이 3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랬대요. 아니 도대체 프리랜서들 다 어디 간 거야 카메라 감독들. 그때 EBS에 그 정성욱이가 다 데려갔대. 왜 데려갔대? 이 많은 카메라 감독들을. 거기 심리학자 하나 이상한 애가 80명 다 쫓아다니라 그랬대. 그 놈도 이상한 놈이야. 예. 더 웃긴 건 무한도전 김태호가 그거 김경일 아니니? 야 맞췄다는 거예요. 예. 김태호 PD랑 저랑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약간 형 동생처럼 친했거든요. 걔 정상 아니거든요. 자, 80명 중에 이 X제곱이 2가 왜 작은지 질문받은 애가 무려 3명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얘네들 중에 누구도 반에서 중간 정도 되는 애들만 해도 야 이 등신아 이러고 있는데 누구도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애들 반응이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이래요. 야 그러니까 그거 왜 작냐? 그거 왜 작어? 어이씨 몰라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반응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은 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걔가 이틀 있다가 찾았어요. 걔 때문에 우리나라 수학 전공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 얘는 처음에 위키피디아를 들어갔어요. 그거 왜 작은지 알아보려고.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수의 기원이란 챕터부터 열어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훑어봤더라고요 보니까. 왜? 걔가 컴퓨터 쓰는 화면까지 저희가 다 찍었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외부 링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흘러 가다가 찾기 시작한 지 한 40분 정도 있다가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대학의 한 랩에 들어갔는데 그 랩의 웹페이지는 수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회학 웹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이름은 가난과 직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찾은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수학의 공식과 기호가 대부분 정립될 때 하필이면 유럽의 수학자들은 가장 수학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직업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시기를 거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자들은 부업을 했어야 되죠. 일종의 알바. 그런데 유럽의 수학자들이 다 했던 알바가 있대요. 거의 99.9%. 그게 바로 지금으로 치자면 인공위성급 최첨단 장비인 시계를 고치는 일을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했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뉴턴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유럽의 모든 수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이자 곧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시계를 수리하는 거 열어봅니다. 배워야 되잖아요. 시계의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는, 새로운 걸 이해할 때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이해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편할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바로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친숙하지만 요거와 비슷한 걸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해하면 편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아주대학교에 아주 저랑 되게 친한 내분비 전공 교수님이 계신데 성함 끝내줍니다. 김대중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한자도 똑같아요. 네. 그분은 간절히 김영삼 교수님은 언제 들어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김대중 교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형동생하는 그 관계인데요. 저희 아주대학교에 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교내에 카센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교내에 카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카센터 사장님은 지금 거의 30년째 아주 그러니까 카센터 영업을 잘하고 계시죠. 왠지 아세요? 모든 교수, 모든 대학원생, 모든 교직원들이 거기서 차 고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그분은 아주대학교 37개 학과 각과에 맞게 차를 설명합니다. 설명이 달라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김대중 교수님이 야, 나 차 고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바빠요 형. 그랬더니 야, 이마 자식아, 내가 너한테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알았어, 같이 가. 그 형 완전히 차를 모시거든요, 김대중 교수님. 엔진이 어딨고 뭐 실린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김대중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수님 일로 와보세요. 이게 위예요, 위. 이게 간, 이게 장. 그러니까 갑자기 김대중 교수님이 이쪽을 딱 만지면서 이게 항문이겠군요. 근데 매연 저감 장치를 딱 잡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비유하고 은유하다. 비유하고 은유하다. 영어로 analogy and metaphor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쳐서 유추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수학자들이 비유하고 은유할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시기의 구조에서. 바로 하늘과 지구였던 거예요. 왜겠어요? 그 수많은 부품들은 별이고 수많은 톱니바퀴들에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비, 그걸 공과대에서 기어비라고 하죠. 그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설명을 하면 딱 들어맞겠네라고 얘기해서 수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계를 고치면서 천문학을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수학 기호는 천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직선적 수학이 아닌 곡선적 수학으로 변하는 2, 4, 6, 8이 아니라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곡선적 수학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수학사의 진보의 시기에 그때 당시 유럽의 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라고 했을 때 폴란드 수학자 한 사람이 우리가 늘 고치고 집에 가면서 보는 하늘 위의 별을 형상하면 어떻겠냐라고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가장 짧은 시간인 3달 만에 모든 유럽의 수학자들이 다 동의의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위첨자로 들어올린 별이래요. 그 제곱이. 걔가 그 다음 날 가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얘가 오늘부로 수학의 설민석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장면도 되게 많았어요.
방송에 나가진 않아서 그렇지. 진짜 좋은 선생님 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둘은요, 수학 선생님이죠.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손 올려놓고 이렇게 물개처럼 듣고 있어. 그러면서 야 대박, 헐 진짜야? 짱! 씨.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서. 이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죠. 이런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티처라고 안 부릅니다. 퍼실러테이터, 촉진자라고 불러요. 걔는 그날 유니크해졌어요.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유니크한 걸 그때 꺼냈어요. 이게 2010년의 일이죠. 그리고 2024년입니다. 걔는 지금 30대 초반이겠죠. 2010년에 그거 딱 찍고 난 다음에 걔 현수라는 애거든요. 야 현수야, 우리가 이런 장면 방송에 내보내지는 않을 거야. 왜 다른 걸 내보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한테 되게 중요한 일인 거 맞지? 라고 했더니 현수가 교수님 저는요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데 그러면? 수학으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직업을 실제로 그날 생각을 해서 얘는 모든 왕조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다른 건축의 역사를 그때 당시에 수학으로 설명하는 수학 PD가 된 겁니다. 수학 인강을 찍는 PD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인류의 역사를 그때 당시에 수학으로 풀이해서 설명하는, 이 지구상에서 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거예요. 걔 YTN 사이언스에 있다가 사람 인생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EBS로 다시 스카웃돼서 갔는데 14년 전에 자기를 찍었던 정성욱 PD 팀으로 갑니다. 진짜 웃긴 건 서로 몰라요, 그 사실을.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현수가. 연말 14년 전에 찍은 게 너야 막 이러고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작년 11월에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의 질문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일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게 없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0% 다 알고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왔던, 그리고 너무나도 잘 쓰고 있던 지식, 기술, 정보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과도 애터미에 대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분야를 모르는 사람과도 내 일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동료 전문가들과 일을 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쓸 수 있는 전문 용어와 약어를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때 바로 인간은 유니크한 지혜의, 자기 지혜의 유니크한 측면, 독특하고 특별한 측면의 정점을 향해 갑니다. 왜 그런가 저희들이 다시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정의를 꺼낼 수 있어요. 데피니션으로서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스티스가 아니라 데피니션. 우리는 대부분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매뉴얼적 데피니션, 회사의 데피니션, 인더스트리의 데피니션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거는 패턴화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자기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자기의 정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대화를 할 때 그걸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할 때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남들과 전혀 다른 솔루션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 하나와, 그리고 이건 외국의 예고요, 알려져 있지 않는 한국의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옛날 예죠, 이거는. 제가 공개된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1976년에 코닥의 팔로알토 연구소에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는 입사 7년 차였거든요.
그냥 웬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 스티븐 사손 앞에 유치원 아이들이 와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했더니 아저씨 저희 견학 온 지 한 3시간 됐거든요. 코닥에 전학 온 거예요. 필름 만들던 회사. 근데요 필름 보관하는 거, 필름 만드는 거, 필름 인화하는 거 별의별 필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아저씨 필름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무려 7명 넘는 8명 넘는 지금 아저씨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그냥 가더라고요. 아저씨도 그냥 갈 거죠? 차마 못 지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필름이 모른 채 3시간 동안 끌려다녔던 거예요. 왜 그런 걸 생각해봤더니 견학 코스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필름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지만 6살짜리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전적 정의, 매뉴얼적 정의가 적혀 있었던 거죠. 6살짜리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 6살짜리들한테 필름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스티븐 사손의 후일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하고 끌려 나오더라. 이게 심리학자들한테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꺼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꺼냈을까요? 자기도 그런 말이 나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언어니까 그렇게 훅 하고 딸려 나왔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필름은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아이들이 알아듣더래요.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 이게 스티븐 사손의 머릿속에서 코닥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왔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사손의 정의였던 거예요. 필름에 대한. 동료들과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정의죠. 꺼내서도 안 되는 정의고. 그런데 6살짜리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용어와 약어 없이 자기의 일을 설명하니까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알아듣더래요. 아이들은 고맙다고 하고 돌아갔고요. 스티븐 사손은 마음이 흐뭇해져서 자기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옆자리 동료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트, 나 왜 재료공학 가는지 모르겠다. 야, 아동문학을 전공할걸. 왜? 내가 방금 전에 애들한테 필름을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트 프라이도 타고난 퍼실러테이터였어요. 얘가 진짜 대박, 헐, 짱 막 이러면서 또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5분을 놀던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하게 각자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동일한 종류의 물건에 맺히죠. 그게 바로 뭐냐?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왜? 이제 이거는 소리를 담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야, 필름은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는 그릇, 카세트 테이프는 세상의 소중한 소리를 담는 그릇. 둘 다 그릇이네? 야, 그렇다면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오는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보내도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해줘. 그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4개월 만에 만든 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예요. 인류사를 바꾼 물건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내 일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하는, 우리 부서와 아무 상관없는 없는 부서와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 정의를 꺼내는 거였던 거예요. 왜 그때 사람들이 그런 독특한 언어를 하는가를 저희들이 지난 2, 3년 동안 열심히 추적해 보니까 그때 바로 그 사람이 그 업에서 7, 8년, 10년, 2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았던 자기 정의를 내면에서 꺼내는 순간이 그때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근까지의 결론입니다.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곳곳에서 일어나죠. 한국의 예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LG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2008년부터 세미나를 합니다. 2007년부터 세미나를 하죠. 자기 정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더스트리의 정의, 회사의 정의, 이거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정의고요. 새로운 무언가 돌파구를 만들려면 자기 정의를 꺼내셔야 돼요. 자기 정의를 만드셔야 돼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관심이 없는데요. 그때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오신 여성 차장님 한 분이 저는 제 정의가 있어요. 보니까 무슨 부문에 계십니까? 저 세탁기 파트인데 부문인데요. 세탁기 부문에 계시군요.
세탁기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딱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딱 그거더군요. 꼴 보기 싫은 우리 남편의 냄새를 빨아주는 기계라고.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3년 있다 스타일러 만들었어요. 자기 정의를 꺼내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애터미 구성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일하시면서 자기 정의를 무의식 속에 만드셨어요. 그거 꺼내셔야 돼요. 그걸 꺼내는 순간 우리는 유니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놓고 토론하시면 그제서야 일의 토론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실리콘밸리는 지금도 그 전통을 그대로 잘 물려받고 있죠. 탑 엔지니어, 탑 프로그래머, 탑 마케터들이 자기가 만드는 물건, 자기가 파는 물건을 그 일하는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왜 저런 유치원까지 가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PD들을 보내서 그거 취재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이걸 방송을 안 해요. 왜? 프로그램 내용이 실리콘밸리의 역량이거든요. 역량. 그러니까 저걸 그렇게 찍어오고도 방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PD들한테 얘기해요. 도대체 이거 왜 안 내보내는 거야? 이게 핵심인데? 라고 하면 전부 다 PD들이 저한테 이럽니다. 아이, 교수님, 이건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역량을 취재하고 온 거라서 이런 건 다 그냥 저기 편집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PD들한테 꿀밤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재능 기부 영어로 뭐라 그래? 탤런트 도네이션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친하고 가깝고 아끼는 후배면 귓볼을 잡아당겨서 화면에 갖다 대고 읽어봐. 쟤네 지금 저거 뭐라고 프로그램 돼 있는지 라고 하면 다 탤런트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다 있기 때문이고요. 저건 회사에서 신청해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모든 데피니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내 인더스트리를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했던 겁니다. 이건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2명을 뽑으면 다 파인만과 아인슈타인을 꼽죠. 근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은 아인슈타인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의 IQ가 185라는 게 한국 언론에 소개된 1968년 이후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하면 그냥 천재. 전 세계에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만들어 먹는 놀라운 나라가 됐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지니어스, 천재를 그 나라 언어로 구글에서 딱 집어넣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재라고 딱 치고 이미지 검색하잖아요. 80%가 아인슈타인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지니어스라고 그 나라 말로 핀란드어로 입력하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아인슈타인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전구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천재인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 심리학자들한테 걔네들이 쓰는 화법의 그 독특함을 알아냈던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영어로 하자면 You are genius. 당신은 천재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어떤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면 Genius of Today란 말을 써요. 오늘의 천재인 거예요. 오늘의 천재. 그러니 천재는 타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아이디어에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재적 아이디어가 대부분 바로 뭐냐? 내가 지금까지 묵묵히 해왔던, 조용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의를 꺼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를 꺼내시려면 반드시 2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첫째, 같은 분야에 나보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것. 그리고 2번째, 내 일을 전혀 모르는 타 분야 사람에게 내 분야를 얘기할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실천했던 공통점만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IQ가 185죠. 파이만은 아인슈타인의 IQ가 185라는 얘기를 듣고 200의 벽은 내가 뚫지 않을까라는 농담을 하면서 누가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소속 대학 심리학과에 걸어 들어가서 IQ 검사를 받고 충격에 빠집니다. 124가 나왔어요. 내가 어제 과음해서 그런가? 절치부심. 파인만은 2달 후에 다시 받고 121이 나왔어요. 파인만은 그 이후도 4번의 IQ 검사를 더 받았지만 단 한 번도 124와 121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IQ 검사는 정말 잘 만든 검사예요. 물론 아주 협소한 것만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IQ를 보면 다 파인만 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수많은 파인만 쪽에 가까운 120부터 130 사이의 IQ를 가진 많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과 그리고 아인슈타인, 왜 파인만과 아인슈타인만 가장 많은 칭송을 받았을까요? 저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뭐냐?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의 업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업적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의 업적으로 우리한테 유명해진 거예요. 더 성장했다는 거죠.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의 업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첫째, 저 두 사람의 유의한 공통점은 첫째, 노벨상을 받고도 학부 1학년 강의를 계속한 사람은 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저 두 사람은 3, 4년 주기로 고교생 물리학 교실까지 열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알아요. 대학교 1학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요즘 대학교 1학년은 이것들이 인간 아닙니다. 늘 대학교 1학년은 인간 아니에요. 무서워서 강의 평가도 못 읽어요. 그리고 강의 평가에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이것들 진짜. 대학교 1학년이 힘들면 고등학교 1학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도 물리학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그래야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본질적인 재구성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파인만은요, 동네 마트 캐시어분들한테도 물리학 가르쳤어요. 심지어 요건 좀 부러운 대목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쇼걸들 140명한테도 물리학을 4주 가르쳤습니다. 요건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아인슈타인은 경찰관, 소방대원들한테까지도 다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용어와 약어를 일상적으로 쓰면서 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일을 모르는 사람과 내일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애토미 구성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죠. 하지만 AI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X제곱일 때 그 2는 왜 작을까요? 지금 당장 물어보세요. 생성형 AI에게. 걔는요, 표기의 효율성을 위하여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대답을 합니다. 왜겠어요? 그게 가장 평균적인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X제곱일 때 그 2는 왜 작을까요를 그 현수라는 친구는 찾아가 보면서 AI에 없는 답, AI의 데이터베이스에 있지만 AI는 내놓지 않는 답을 찾아간 거예요. 무수히 많은 답이요, 생성형 AI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평균적인 답이고 누구나 다 아는 답이죠. AI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죠. 자기 정의를 꺼내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모든 분들의 잠재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웬만한 기량 있는 기업들이 diversity,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겠죠. 모쪼록 더 넓게, 더 다양하게 말하시고 질문 받으시면서 제2의 파인만, 애텀에서 꼭 나오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2의 아인슈타인은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IQ 검사를 한번 제가 해드려야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파인만의 길을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파인만은 죽는 날까지 자기 IQ가 120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머리가 평범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파인만은 기초적인 방정식 문제를 잘 못 푸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했지요. 그래서 IQ가 130, 120대가 나온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요. IQ는 타고납니다. 자, 이건 태아 시절에 결정나요. 네, 전기적으로 결정납니다. 태아 시절에 두 가지가 결정납니다. IQ와 성격.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미 수학적으로는 다 패턴이 검증이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부모님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가해자가 화내시는 거예요. 근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러죠.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완전히 가해자가 화내는 거예요.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 엄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보통? 누굴 닮아서? 이 얘기를 아빠가 많이 할까요, 엄마가 많이 할까요? 엄마들이 많이 하죠. 태아 시절에 결정납니다. 네. 아빠를 많이 닮을까요, 엄마를 많이 닮을까요? 아이는 엄마 닮아요. 무슨 얘기야? 우리 아이는 아빠 붕어빵인데 인간을 이루고 있는 눈썹 색깔에서부터 신체 장기의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 미묘한 위치까지 인간을 다루고 있는 무려 150개의 유니트를 보면 정확히 90개 엄마 거, 아빠 거 60개 갖고 옵니다. 90개 엄마 거, 아빠 거 60거, 60개 아빠 거. 그런데 그 60개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는 아빠 붕어빵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90개, 60개, 150개 중에 이렇게 90개를 가져오든 이렇게 가져오든 90개는 엄마 거, 아빠는 60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기본적으로 엄마 쪽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부족한 3대2로 하나를 덜 닮은 아빠의 헛헛함을, 아빠 쪽의 헛헛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성을 아빠 걸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반드시 더 닮은 쪽이 왜 있는 집 곳간에서 인심나죠. 그래서 아이 더 닮은 쪽이 덜 닮은 쪽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네 닮았네. 얘기는 뭐냐? 많이 닮은 쪽이 적게 닮은 쪽을 위로하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아이의 엄마의 엄마는 유전자적인 일치도가 높냐면 가장 그러니까 높죠. 아이의 엄마의 엄마 가장 많이 닮은 쪽이에요. 90개씩 서로 주고받은 사이니까. 아이의 엄마의 엄마는 그날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10명의 아이, 10명의 신생아 눈 가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내 딸의 자식이죠. 냄새만으로 내 딸의 자식을 알아보고 식별할 수 있는 확률이 40%를 넘깁니다. 그 정도로 엄마의 엄마, 모계는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한 등급 아래가 뭡니까? 이 아이의 엄마의 아빠, 이 아이의 아빠의 엄마. 그렇죠? 요게 이제 2그룹이죠. 네. 요 그룹은 이제 25% 정도 맞춥니다. 아무 생각 없는 그룹이 이제 아이의 아빠의 아빠 그룹이에요. 나도 아빠인데. 아이의 아빠는 그래도 10%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통계적으로 그나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15% 정도 맞히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아셨죠? 왜 이모가 더 좋은지. 그렇죠? 그게 더 유전자 중첩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IQ랑 성격은 갑자기 아까 IQ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나는 IQ가 120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못 바꿉니다. 하지만 성품과 지혜는 바뀌죠. 성격과 지능은 못 바꾸지만 성품과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 성격에 맞는 네, 시간 돼서 꺼버리신 줄 알았어요. 무슨 노래방이에요 이거? 내 성격에 맞는 장점을 잘 보여주고 사는 게 좋은 성품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 B를 정확히 암기하거나 내놓는 게 아니라 A, B를 갖다 놓고 이건 나는 C로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 연구 결과에 거의 잠정적이지만 꽤 의미 있는 결론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